안녕하세요. 백모 박성윤입니다. 오늘은 상징의 탄생 제5탄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호모 이렉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인류 진화 역사 600만 년 중에 이게 이제 100만을 뜻합니다. 600만 년에서 300만 년 전까지는 두발 걷기 유인원의 시대였고 300만 년 전에서 200만 년 전은 이제 이름은 복잡해요. 호모 하빌리스 이런 몇 가지 종류의 초기 호모의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200만 년 전에서 살아남긴 한 10만 년 전까지 살아남았다고들 얘기하는데 크게 나누면 그러니까 휩쓸었던 시기로 하면 한 0.8, 0.7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70만 년 전, 80만 년 전까지가 이 한 100만 년이 호모 이렉투스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전에 그 기후 막 춤췄던 곡선 기억하시죠? 이제 기후가 여기도 기후 변화가 엄청나지만 이건 완전히 따따블로 더 막 변화가 심해져요. 이 시기는 이제 80만 년 전에서 70만 년 전까지가 이제 여러 가지의 여러 종류의 복수의 여러 고등 호모들이 등장하고 멸종당하고 사라져간 시기입니다. 자, 보통 이렇게 한 4개 정도 보시면 되고요. 현생 인류는 요 시기에 등장했고요. 이 시기에 등장해서 이 전체 두발걷기 유인원을 포함한 이 전체를 우리가 호모와 두발걷기 유인원 둘 다 포함해서 허미닌이라고 하는데, 허미닌이 영어로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호미닌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저희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았죠. 이 호모사피엔스는 해부학적, 그러니까 뼈대와 골격에 관한 호모사피엔스는 한 20만 년 전에 등장을 했고요. 정신능력, 상징 능력에 관한 호모사피엔스는 대개 10만 년 전에서 7만 년 전쯤에 등장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한 6만 5천 년 전쯤에 극히 최근이죠. 이 중에서 한 1000개 내지 1000 내지 2000명 정도가 1000 내지 2000 개체가 아프리카에서 튀어나와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저희 같은 이런 현생 인류로 방방곡곡을 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호모 이렉투스가 어떤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어요. 여러 가지 점에서. 일단 해부학적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두뇌 크기, 그 다음에 언어 능력, 그러니까 언어 능력 자체는 아닌데 언어 능력을 위한 신체적, 특히 발성 조건 이런 여러 가지에서 엄청난 그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호모 이렉투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지금 천둥 소리가 조금씩 나죠. 그래서 아마 제가 녹화 중에 천둥이 우르르 꽝 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저건 하늘에 만들어주는 백뮤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이제 여기서 일단 이게 책에 몇 페이지냐면 책에 그 아슐리안 손도끼를 한번 보시죠. 제가 이 페이지 부르려면 더 복잡하니까 나중에 보세요. 121페이지입니다. 이 아슐리안 손도끼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생기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눈물방울처럼 생겼죠. 겉으로 보면. 여기 이 전체가 다 날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사용했을까가 지금도 풀리지 않는 신비예요. 왜 그러냐면 이걸 잡고서 나무를 그냥 잡고 나무 찍으면 여기가 나가요. 사방을 뺑뺑 돌아가면서 이거니까. 근데 영국의 그 유명한 사상가이자 SF 소설가 있죠. 엘더스 헉슬리. 엘더스 헉슬리가 이거 던지는 무기였다라는 가설을 한 100년 전쯤에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한 40, 50년 전에 미국에 있는 미국의 한 대학원생이 실제로 이거를 모조품을 만들어서 던져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대충 던져도, 그러니까 눕혀서 던지든 세워서 던지든 대충 집어 던지면 이게 이렇게 쓴 상태에서 뱅글 돌면서 날아가서 퍽 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던지는 무기로도 썼구나. 그러니까 다른 용도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아슐리안 손도끼에 대해서
이게 이제 호모 이렉투스를 대표해서 100만 년을 최소한 100에서 100 여기 이제 100 한 여기까지 100 5, 60만 년 이상을 지배한 무기인데 이 아실리안 손도끼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은 그 호수나 이런 그 웅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모여서 물을 먹는 곳 주위에서 많이 나와요. 집중돼서. 그래서 이 던지는 무기였다라는 게 굉장히 그 설득력을 가지는 거예요. 당시 호모는 지금 우리가 투수나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던지는 능력을 못 가져요. 이 던지는 능력이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순간적으로 스냅 넣어야 되고 그 스냅에 따라서 손가락에서 물체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릴리스라 그러죠. 스냅과 릴리스가 이게 그 두뇌가 저희 정도 사이즈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을 조준해서 정확히 던지는 능력은 조준 던지기요. 대충 던지기 말고 이거는 현생 인류의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안데르탈도 이걸 못했어요. 네안데르탈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안데르탈의 창은 던지는 투창이 아니라 찌르기 이거였어. 찌르는 창이었었어요. 그 이전에 투창으로 사용됐음직한 나무창들이 좀 있는데 초기 네안데르탈 단계. 근데 그것조차도 정말 투창으로 썼는지도 불확실하고 그걸 집어 던졌다고 할지라도 그게 과연 조준 던지기 지금 저희처럼 온 체중을 실어가지고 허리, 어깨, 위에 상박, 그 다음에 팔굽, 하박, 하완이죠. 하완, 그 다음에 손목 이걸 써서 이 스냅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면서 릴리스가 됐는지는 그거는 불가능했다라고 이 뇌신경과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이 대충 집어 던지기거든요. 이거 대충 집어 던지기인데 대충 집어 던졌더라도 대충 날아가서 맞아요. 맞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짐승이 이렇게 무술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극심한 충격이 집중돼 가지고 이런 허리 근육 같은 데 주어지면 주저앉아요. 주저앉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밟혀 죽어요. 물이 같은 때한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팬지가 가끔 이런 그 사냥 비슷한 걸 해요. 그러니까 큰 나무 토막을 물가에서 저거 먹고 있는 물 먹고 있는 무슨 영양이나 이런 애들한테 침팬지가 집어 던져 버리면은 한 놈 맞고 쓰러지면 그 놈은 대충 밟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옆에 놈한테. 놀래서 튀어나가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집어 던지기가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아마 집어 던지기를 했을 거다. 이게 물가에 많이 집중돼 있다. 여러 수십 개가 한꺼번에 나와요. 재밌는 거 우리나라에서 연천에서 딱 하나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건 웅덩이가 아니라 개울가에서 나왔는데, 저는 사실 좀 의심해요. 그거를 발견한 게 아마 미국에서 온 대학원생쯤 되는 이제 덜 훈련된 고고학자였고, 그거 발견되니까 당시에는 전에 제가 처음 얘기했었죠.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본토기원설이 상당히 국내 상고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한테 영향을 끼칠 때예요. 즉 호모 이렉투스가 한반도 안에서 특별히 따로 진화해서 한국인이 됐다는 소리죠. 그래서 혹은 조선인, 이 조선인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각성해서 김일성 민족이 됐다. 이게 북한 얘기거든요. 북한 김일성주의의 첫째 명제예요, 이게. 그런데 이 본토기원설이 1990년대 뭐 이때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었어요. 음으로 양으로. 그때는 뭐 사회 전체가 내놓고 그냥 막 김일성 주체사상 떠드는 애들로 꽉 찼을 때니까 학자들도 그런 영향을 받죠. 왜 그러면 학생들한테 잘 보여야 학교에 남아있으니까. 그때는 학생들이 한번 어용이라고 찍으면 교수 연구실에 강목으로 해서 대못 박아버렸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토기원설을 떠들 수 있으면은 좋죠. 학자 입장에선. 그럼 본토기원설을 직접 못 떠드니까 이 연천 전곡리에서 발견됐다고 주장되는 이른바 다른 유적은 하나도 없어요. 이른바 이 돌덩어리를 아슐리안 손도끼라고 주장하면서 학자들이 빨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참 창피한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이 호모 이렉투스의 아슐리안 손도끼는요, 처음에 아프리카를 떠난 호모 이렉투스한테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한 170만, 180만 년 전쯤부터 시작되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떠난 집단이거든요. 아프리카를 떠난 최초의 호모 이렉투스들은. 그러니까 아프리카 외에서는, 밖에서는, 특히 유라시아 이쪽에서는 전혀 안 나와요. 이 아슐리안 손도끼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조선반도에서 특별한 종류의 호모 이렉투스가 특별한 종류의 현생 인류로 진화하면서 특별한 종류의 아슐리안 손도끼를 만들었다는 소리가 되니까 그야말로 이건 김일성 본토기 연설의 한국판이었죠.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쪽이 그 겉으로 보면 학문, 그냥 순수 학문인 것 같이 보이는데 거기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함의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정치적, 철학적 그 메시지들이 있다고요. 여기 인류 진화과학에는. 그래가지고 이거를 비틀어서 엉터리 진화론 펴서 이런 흉악무식한 주장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호모 이렉투스는 이제 이런 물건을 만들어서 썼는데, 참 경이롭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구, 이게 어떤 식으로 뼈대가 변했나를 살펴보려면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131페이지요. 131페이지 보시면, 제일 처음은 이제 침팬지의 앞면과 뒷면이에요. 보시면 완전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제 몸통 같은 것도, 그러니까 직립도 잘 못하죠. 이게 오금이 안 펴지죠. 오금이라고 무릎 뒤요. 꾸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발이 다 손같이 생겼고, 발도. 그 다음에 이제 이 갈비통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삼각형 갈비통이죠. 그러니까 이런 갈비통이요. 펑퍼짐한 갈비통. 사다리꼴 갈비통이고요. 그리고 이제 C가 이게 두발걷기 유인원이에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근데 두발걷기 유인원은 보시면 아시지만 이 허리라기보다도 이 대퇴부 아래, 여기요. 대퇴부 아래는 엉덩이 아래쪽이요. 거기는 사람을 닮았는데 위는 아직 침팬지랑 유사해요. 그래서 두발걷기 유인원은 바이페달, 즉 두 발로 걸었을 뿐만이 아니라 바이모달, 즉 다시 말하면 초원에서도 살고 숲속 나무 위에서도 사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D가 이제 호모 이렉투스인데 척 봐도 아래 현생 인류랑 좀 비슷하죠. 이미 허리 날씬해졌고 가슴통은 이런 가슴통이 아니라 이런 드럼통 같이 생긴 가슴통이죠. 이런 가슴통이고 거의 뭐 이거 D만 딱 보면 야 이거 현생 인류 같은데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자, 이게 어떻게 됐는지, 도대체 무슨 변화가 이 호모 이렉투스에서부터 일어났길래 이렇게 되냐. 여기서 일단 창자길이를 한번 얘기를 하죠. 전번에 제가 초기 호모 얘기하면서 초기 호모의 창자길이가 좀 짧아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제 유튜브에 랭엄이 얘기하는 불을 사용해서 음식 익혀 먹은 가설을 좀 공부를 한 다음에 글을 써라 그랬는데 그거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보고 공부한 다음에 글 쓰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여기 이제 대충 나와요. 그 얘기가. 랭엄도 인용이 되고요. 이 랭엄은 특이한 학자예요. 보통 인류진화과학은 인류진화과학 자체를 공부한 사람이 해요.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책을 쓴 거고, 랭엄은 이제 영미계통학자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공부를 하죠. 전문 연구자만. 그런데 랭엄은 이제 인류진화과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그 침팬지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가설을 내놔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인간이 굉장히 오래전,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한 150만 년, 160만 년 그 이전부터, 최소한 그 이전부터 불을 사용해서 음식을 구워 먹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게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아까 그림에 왜 침팬지 호모 이렉투스 상체를 보면 갈비통이 있고 허리가 잘록하고 그 다음에 골반이 있고 다리가 있잖아요. 이런 갈비통이 있고 이렇게 허리가 잘록하면 뛸 수가 있고 직립이 그러니까 뛰고 걷는데 엄청 유리해요. 다르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왼발 나갈 때 오른팔 나가죠. 걸을 때. 그럼 오른팔이 나갈 때 왼쪽 어깨는 뒤로 돌아가요. 그럼 왼발 나갈 때 왼쪽 어깨 뒤로 돌아가고, 그거랑 반대로 그러니까 이 대퇴부 관절 이하는 왼쪽이 앞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있으면 한쪽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고 한쪽은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척추를 둘러싸고 허리를 둘러싸고 여기는 이렇게 돌고 여기는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으면 이제 오른발이 나가는 경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몸의 반동을 이용해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하가 비틀리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하나가 이렇게 돌면 하나는 이렇게 돌고 하나가 이렇게 돌면 하나는 이렇게 돌고 이 허리를 두고서 위아래가 반대 방향으로 비틀리는 거거든요.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이러려면 허리가 날씬해지고 이게 이 갈비통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침팬지나 두발걷기 유인원처럼 갈비통이 이 모양이 되고 허리가 두툼하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걷기와 뛰기의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창자의 길이가 짧아져서 허리가 날씬해지지 않으면 걷기와 뛰기의 기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창자 길이가 짧아지려면 그때 어떻게 돼야 되는데 이게 골 아픈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뇌에서 쓰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랭엄이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걸 만약에 다이어트, 그러니까 식단을 침팬지 같이 먹으면 하루에 5kg을 6시간 동안 우물거리고 있어야 되고 엄청난 턱과 이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침팬지 같이 생음식을 못 먹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생음식 못 먹었으면은 이렇게 섬세한 이빨, 섬세한 턱을 갖고 이 두뇌가, 그 두뇌가 감당하는 1000cc급의 두뇌가 감당하는, 저희는 지금 1400에 육박하는데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 하루에 6시간을 5kg의 음식을, 주로 식물성 음식을 우물거리고 이빨은 뭐 하나가 이만해야 된다는 얘기죠. 턱은 이만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 인류 진화과학자들은 150만 년 전에 제어된 불을 썼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어된 불이라는 건 뭐냐면 불씨를 주워다가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인공 발화는 못 하는 거죠. 그리고 화덕도 뭐 굉장히 뭐 엉성한 거죠. 그냥 돌 한두 개 놓고 그냥 불 때는 거죠. 그러나 그 불 땐 자리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도 비교적. 그래서 제어된 불이라고 불러요. 100만 년 전이 되면 명확한 화덕이 나와요. 화덕이라는 거는 땅 우묵하게 파고 주위에 돌멩이 쫙 이렇게 바위돌 놔갖고 가운데다가 계속해서 불을 붙이는 자리죠. 불된 자리라고 보통 우리 고고학계에서는 그렇게 용어를 쓰는데 70만 년 전이 되면 인공발화가 시작이 돼요. 인공발화라는 건 부싯돌 이용해서 이끼 말린 거, 이게 나무 속껍질 이렇게 섬유같이 섬세한 속껍질 말린 거, 이런 거에다 불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미 불을 마음대로 다루는 게 70만 년 전쯤 됐다는 소리고, 100만 년이 되면 유적상 화덕을 활발하게 쓴 흔적이 나와요. 이러면 이게 호모 이렉투스죠. 그리고 실제로 제어된 불을 사용해서 음식을 익혀 먹었다고 추정되는 거는 150만 년, 160만 년 전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럼 음식을 불로 익혀 먹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한 너댓 개의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같은 음식에서 빨아내는 에너지가 30%쯤 증가해요.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는 현격히 줄어들어요. 창자길이 줄어들고요. 불을 둘러싸고 음식을 해 먹으니까 사회성이 높아지죠. 그 집단 간의 결속력이. 불을 다루는 짐승은 다른 짐승이 안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방어력이 이미 자연을 지배하는 짐승으로 올라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건위생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엄청 중요한 게 뭐냐면 이빨과 턱뼈가 섬세하고 작아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언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여기 언저리 하드웨어가 좀 언어스럽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언어를 사용하기 좀 편하게. 그러려면 이빨과 턱뼈가 섬세하고 작아지고 혀놀림이 정교해져야 되거든요. 한번 우리가 얼마나 정교한 혀놀림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143페이지 그림 한번 보시죠. 143페이지 그림을 보면
침팬지나 이런 애들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음식 삼키면서 숨 쉬었다가는 살에 걸리죠. 그 살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살해라는 게 뭐냐면, 음식을 삼키면서 숨을 쉬어가지고, 그 폐로 이르는 기도로 음식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게 살해잖아요. 그러니까 폐로 이르는 기도하고 이게 폐로 가는 기도하고 이게 음식이 가는 식도하고가 이게 우리는 분리가 저 아래서 돼 있는 거예요. 저 아래서 돼 있어 갖고 여기에서 이제 한 놈이 막았다 뗐다 해주거든요. 얘 후드 쪽, 이게 후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위로는 이게 길어요. 뭐 여기에는 이제 음식도 다니고 저것도 다니는 거죠. 음식도 다니고 저기 그 공기도 다녀요. 그러니까 사람은 혀를 엄청나게 돌리면서 여기서 막았다 뗐다 하는 거예요. 이 숨기를. 그래서 이거 잘못 막았다 떼면 음식이 폐로 들어가죠. 그래서 연세 들으신 분들이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게 음식 찌꺼기가 폐 밑바닥에 쌓이거든요. 이 막았다 뗐다를 그렇게 정교하게 못 해가지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가 좋냐? 발성이 풍부해져요. 울림통이 길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성량이 커지고, 이게 낼 수 있는 저기 음의 종류가 많아진다고요. 물론, 호모 이렉투스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언어 능력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 언어 능력이라는 건 상징 능력과 맞물려 있고, 그 상징 능력은 호모 이렉투스가 멸종하고도 뭐 한참이 지난 한 7, 8만 년, 많이 잡아야 7, 8만 년 전에 생겼기 때문에 호모 이렉투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 능력은 없었지만 여러 종류의 소리를 구분해서 내려고 노력했던 동물이라고요. 그래서 후두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자, 보세요. 이게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 이제 목적같이 이렇게 아래로 축 처져 있어야 이 발성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커지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빨과 턱뼈가 작아져야 혀가 정교하게 돌아다니면서 음가를 조절하잖아요. 그럼 이런 종류의 변화가 시작된 게 언제냐? 호모 이렉투스 때라고요. 이게 이런 종류의 변화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100만 년이 축적되고 150만 년이 축적된 끝에 펑 하고 언어와 같은 상징 능력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일은 없는 거죠. 자, 오늘은 제가 호모 이렉투스 거의 뭐 찬양가를 부르고 있는데 조금 더 불러보죠.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우리 경주마 있잖아요. 그럼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엄청난 속도로 엄청 잘 달리잖아요. 근데 경주마가 시속 몇 킬로로 몇 분 달릴 것 같아요? 그렇게 풀 스피드로 빼면 의외로 늦어요. 사이클보다 훨씬 늦어요. 시속 32km로 15분밖에 못 달려요. 그럼 사람은 어떠냐? 마라톤 선수는 시속 23km로 2시간 뜁니다. 최소. 그렇잖아요? 그러면 조깅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시속 13km로 2 내지 3시간 뛰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운동을 해서 몸이 단련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시속 8km로 서너 시간 뛰어요.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마라톤 능력은 말에 버금가요. 말 다음이에요. 엄청난 마라톤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 옛날 파발마들도요, 막 달려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50km 이렇게밖에 못 가요. 그럼 100리길 아니에요. 125리길이거든요. 120리길은 옛날에 건장한 사람 갔었다고요. 그래서, 그럼 이런 마라톤 능력이 도대체 왜 생긴 거야? 어디서 생긴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하루에 25km를, 왕복 25km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하늘에 떠 있는 독수리나 술이나 뭐, 이런 시체 뜯어먹는 새의 하늘 반경을 최소한 1km를 커버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25제곱킬로미터를 커버하는 거잖아요. 그건 여의도의 8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장거리 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됐던 거예요. 이게 이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심지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이런 거 아슐리안 손도끼 같은 거나 돌멩이나 이런 걸 갖고 짐승을 때렸단 말이에요. 때려갖고 짐승이 퍽 주저앉았다가 일어나갖고 튀었어. 하지만 피도 좀 날 거고 걔가 이제 여기에 이제 아플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걔를 하루를 쫓아가면 걔가 지쳐 쓰러집니다. 이게 지금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쓰는 사냥법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사바나 지역, 사막 지역 언저리에서. 이걸 따라서 해주세요. persistent running이라 그래요. persistent가 집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순간 속도는 늦지만 워낙이 그 집요하게 장거리를 뛸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약한 상처라도 입혀놓으면 그 다음에 하루고 뭐 이틀이고 쫓아가서 결국은 사냥을 해내는 거예요. 이게 호모 이렉투스 때 생겼다고 추정이 돼요. 이 persistent running 사냥법이 지구전 사냥법이죠. 지구전 마라톤 사냥법인데 자 이런 거가 되려면 해부학적인 변화가 엄청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해부학적 변화의 표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133페이지, 13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표가 워낙 복잡해서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뛸 때 우리 균형 감각 잡아야죠. 그러면 반고리관이 여기 귓속 뒤에 있는 반고리관이 발달해야 되거든요. 이게 1번, 2번 항목인데 이게 호모 이렉투스 때 됐어요. 그 다음에 전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뛰면은 열이 올라가잖아요. 특히 두뇌가 과열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두뇌로부터 오는 피를 식히기 위해서 우리 이 해골에 두뇌로부터 돌아오는 핏줄이 피부 바깥으로 나왔다가 두뇌로 다시 들어가는 이 해골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정맥이 드나드는 구멍이 13개나 뚫려 있어요. 이게 호모 이렉투스 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신체 기관 중에 뛸 때 가장 참 그 예술적인 엄청난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게 발이잖아요. 발. 그래서 제2심장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이 발에 관해서 뭐 아킬레스라든지 그 아치 구조, 족저근막, 그러니까 발 바닥에 있는 근육막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한 게 이게 전부 호모 이렉투스 때예요. 22번에서 26번 항목입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당연하지만 뛸 때 우리가 이 상하 충격이 체중의 3에서 4배가 일어나요. 즉 다시 말하자면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제가 만약에 뭐 65kg다 그러면은 200kg의 힘이 제 무릎과 이 정강이 이런데 그 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뼈들, 꼬리뼈, 이 하체 관절뼈 이게 강화된 게 호모 이렉투스 때예요. 이게 15번, 16번 항목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뛰는 걸 전제로 해서 이런 해부학적 변화가 언제 일어났는가를 정리해 놓은 표가 133페이지, 134페이지 표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분하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 뭐 또 정치적인 얘기 하려고 해서 좀 참을게요. 오늘 교양 얘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뛰는 능력은 나왔잖아요. 자, 뛰는 능력이 생기면 그다음 뭐를 해야 되겠어요? 체온 조절해야죠. 그럼 제가 체온 조절을 멋있는 영어로 전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온도 조절이라고 불러요. 이거 생리학에서는. 근데 그러니까 온도가 thermo잖아요. 조절이 regulation, thermoregulation이라고 불러요. 생리학에서는. thermoregulation이 진행이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 인간이 모든 다른 동물이 시도한 적이 없는 걸 한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피부땀샘이 있고 목은땀샘이 있거든요. 피부땀샘 정확하게 말하면 외분비땀샘이라 그래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분비땀샘은 다른 동물에는 없거나 있어도 퍼센티지가 낮아요. 그러면 뭘 이렇게 그러니까 가죽을 둘러나든지 혹은 이렇게 과격하게 몸에서 열을 발산해야 된다든지 혹은 나중에
불 같은 걸로 몸을 다시 보온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외분비 땀샘은 다른 동물은 이걸 줄여요. 그리고 목은 땀샘만 높인다고요. 다른 동물들은 목은 땀샘만 높인데 목은 땀샘은 땀이 진해요. 그 다음에 이 털 아래 엉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도 우리는 전부 저기 외분비 땀샘이에요. 피부 땀샘이 이런데도 인간은 목은 땀샘이 없다고요. 거의 없어요. 이 털 아래 엉켜서 이게 진한 땀이 이게 땀 증발이 잘 안 돼요. 목은 땀샘은. 반면에 인간은 거의 전적으로 외분비 땀샘, 피부 땀샘이라고. 이게 몇 개나 있냐 땀샘이 500만 개나 있어요. 이걸로 장착을 해놓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얼마나 땀을 흘릴 수 있냐? 최대 하루 12kg까지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자기 체중의 7%를 흘려요. 그러니까 제가 체중이 가격 7, 만약에 제가 70kg다. 그러면 제가 하루에 70kg에 7%니까 하루에 5kg 정도는 땀을 흘려요, 보통. 흘릴 능력이 있다고요. 소금만 제대로 먹어주면. 최대는 12kg까지 흘려주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땀을 흘려가지고, 그러니까, 자, 탈모, 털을 벗어 던지고, 외분비 땀샘으로 온몸을 500만 개로 장착을 하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땀을 흘려서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거예요. Thermal Regulation.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이게 탈땀이란 말이에요. 털 벗어 던지고 땀 흘리고. 자, 그러면 이게 누드죠? 누드가 됐으면은 그 자외선을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피부를 검게 바꿔요. 여러분, 개가 털이 시꺼매도 그거 바리깡으로 그 털 밀어버리면은 그 피부 색깔 뭐 나올까요? 대부분 밝은 분홍색 나와요. 포유류는. 그러니까 침팬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릴라도 그 털 밀어버리면은 밝은 분홍색 나올 거예요. 검은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근데 이 털을 벗어 던졌기 때문에 자외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한 짓이 그때 흑인이 되는 거예요. 흑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 깜씨, 깜둥이, 저 새까만 놈 이런 식으로 그 흑인 비하하는 발언 하지 마시라고. 인류의 조상은 600만 년, 그러니까 이 탈땀검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탈땀검이 150만 년 전쯤에 일어났으니까 160만 년 전, 160만 년 전에서 최근까지 흑인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제 거의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경이로운 변화가 호모 이렉투스 때 일어났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면, 이래서 이제 나중에 호모 이렉투스가 이제 후기에 가면 이제 뇌 크기가 한 1000cc까지 간단 말이에요. 염두에 두면 우리가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인류의 조상이 최종 진화를 위한 마지막 죽음의 관문을 들어설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최종 진화를 위한 마지막 죽음의 관문이 80만 년 전에 시작됐어요. 이건 진짜 죽음의 관문이에요. 거의 어마어마하게 고급 호모종들이 막 약간씩 변화하면서 계속 등장해서 계속 사라져가는 관문이에요. 기후변화가 너무 지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최종 변화를 위한 죽음의 관문이에요, 이게. 80만 년 전에서 시작된 우리는 이 죽음의 관문에서 태어나서 죽음의 관문을 살아넘긴 호모 생명종이에요. 이거를 그러면 아무나 못 들어서잖아요, 이 관문을. 이걸 들어설 수 있는 마지막 준비. 그러니까 호모 이렉투스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모 이렉투스쯤 되면 이렇게 잘 털 깎아주고 잘 이렇게 얼굴에 화장품 좀 발라갖고 저기 어디야 그 시내 이렇게 입 걸어가게 만들면 흑인이거나 약간 피부가 많이 까무잡잡한 그런 종류의 현대인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까지 간 거예요, 이게. 겉으로는. 단 무기는 애슐리안 손도끼. 100여만 년 동안 그거 하나밖에 안 만들었어요, 제대로 된 무기는. 단 불이나 이런 걸 썼지만 우리 같은 언어 생활은 못했고요. 끽끽 깍깍 이런 소리를 여러 가지로 시도해 가면서 뜻을 통하려고 발버둥 쳤고요. 상징은 못했고요. 상징 능력은 없었고요. 정신 능력은 우리랑 완전히 다르죠.
이런 게 쌓였기 때문에, 이런 게 100만 년, 200만 년 이렇게 쌓였기 때문에 거기서 죽음의 관문을 들어갈 수 있는, 80만 년 전부터 펼쳐진 죽음의 관문을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끝났고, 그 죽음의 관문이 시작됐을 때 그 레이스 속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호모 생명종이 저희 현생일입니다. 그 살아남게 한 마지막 비밀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징 능력, 정신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죽음의 관문이 시작되면서 펼쳐진 그 살벌한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 좀 더 드리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